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게 일정 뭐라 그랬어요? 시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책에 일단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또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 종류에 대한 특징들이 쭉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책을 안 보시고 머릿속으로 끄집어낼게요. 머릿속에서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산. 맞나요? 자산은 몇 가지로 분류한다? 2가지로 분류한다. 맞죠? 뭐랑 뭘로 분류한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맞죠? 그래서 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몇 가지? 2가지. 뭐랑 뭐가 있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쵸? 당좌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고 재고자산은 그렇죠.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다. 비유동자산에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투자자산, 그 다음은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먼저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배열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성 배열? 유동성 배열. 우리 교재에 보시면 3번에 18페이지 꼭대기에 재무상태표에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록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자산은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로 내려가면 부채는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2가지, 그쵸? 그래서 부채에는 뭐와 뭐가 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 비유동부채에 뭐뭐뭐 있다 그랬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된다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자본이에요. 어제 잠깐 설명 조금 드렸나요? 그쵸? 자본의 종류에는 우리가 몇 가지 있었죠? 그제 설명드렸었나?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자본금, 투자받은 금액.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 세부적인 건 계속해서 나중에 자본 단원에서 설명을 자세히 또 드릴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적어드리고 하는 건 이름을 자꾸 눈으로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눈으로 익혀두시고 우리가 투자를 받은 금액을 자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은 액면이라는 게 있죠. 그쵸? 액면이라는 게 있고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가 거의 6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100원짜리 주식을 6만원에 발행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액면 금액만큼만 설정을 해요. 그래서 100원이 생겨요.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돈은 얼마 받아요? 6만원을 받으니까 59,900원이 남죠. 그 남는 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데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랬죠. 그렇죠? 혹은 마이너스가 생길 것들. 그러니까 잉여금은 남는 돈이니까 혹은 마이너스가 생긴 1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50원만 투자를 받는 거죠. 주식은 얼마 줘요? 100원짜리를 줘야죠. 그 자본금은 100원인데 실제 돈은 50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 마이너스가 자본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들은 우리가 자본 조정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아직 얘는 이제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익이 되거나 손실이 생길 건데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계에서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는 계정 과목도 있고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 무슨 말일까요? 자, 아직 실현이 안 됐다. 그쵸? 그런데 보유는 뭐예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손익은 뭐예요? 손실과 이익을 손익이라 그래요. 손실과 이익.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유 손익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겼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겼지만 걔가 실현됐다 안 됐다? 그게 실제 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손익이 발생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어요. 좋아요? 좋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요. 왜요? 팔아봐야 알지. 팔을 때 돼서 값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것을 우리가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평가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손익이다? 평가손익이다. 평가만 해본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평가손익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얘는 나중에 거래가 생겨봐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가서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혹은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손실이 생기면 줄어들 거고 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걸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남는 돈이 얼마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거래가 아직 실제 현금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을 기록하는 곳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교재에 18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그래서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일정 시점. 그래서 몇 월 며칠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맞나요? 네,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식은 또 바꾸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도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죠. 그렇게 자본을 구할 때는 자본 등식이라고 하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냐? 약식으로 이렇게 T자로 그릴게요. 약식으로 T자로 그려보면 왼쪽으로 우리 뭐라 했죠? 차변, 오른쪽은 대변. 차변에는 자산을 적어요. 차변에는 자산 항목들을 쭉 적고 대변에다가는 부채와 자본을 적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대신에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겠죠. 왜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그러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부채가 30억이다. 그럼 자본은 70억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합은 항상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안 맞으면 장부 작성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그랬어요. 유동성 배열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현금화가 빠른 순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한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제가 설명드렸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1년이 언제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재무상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눠 놓은 게 항목의 구분이에요. 항목의 구분이고 우리 앞에 개정 과목 중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배우셨나요? 외상매출금 배웠죠? 그쵸?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배웠나요? 받으러움? 어음 배웠죠? 어음 만기일이 있는 거 그쵸?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뭐예요? 외상으로 상품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 이해되시죠? 받으러움은 뭐예요? 뭐 하고?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음 받았다는 얘기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만기일이 돼야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물건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거 단지 이게 내가 어음이라도 받은 거냐 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 받으러움이 얼마인지 궁금할까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궁금하냐? 매출 채권이 얼만데?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야?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왜냐면 받으러움도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거죠, 돈. 만기일이 돼야 돈을 받는 거니까. 외상매출금도 물건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통합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계정? 통합 계정.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 현금이 현금성자산서부터 단원 순서대로 나가면서 다시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통합계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자기가 비슷한 것끼리 또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보고서 쓸 때는 다 묶어서 해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현금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당연히. 당좌예금 궁금한가요? 네, 궁금해요. 보통 예금은요? 궁금해요. 현금성 자산은? 궁금해요. 얘네들이 모두 다 뭐예요? 쓸 수 있는 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또 묶어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해요. 보고서에 쓸 때는. 우리가 분개할 때는 각각 다 분개는 각각 다 해야지 돼요. 그런데 보고서를 쓸 때는 비슷한 것끼리 어떻게 한다? 묶어버린다. 왜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어차피 궁금한 게 너 지금 얼마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지금 쓸 수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통합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계정에, 과목에 구분을 먼저 해놓고 큰 분류로 구분을 해놓고 그 안에서 비슷한 계정 과목끼리는 묶어서 무슨 표시한다? 통합 표시라는 걸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통합 표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총액 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총액 표시. 반대말이 순액이라는 표현이에요. 순액. 반대말이 순액인데 우리 회계는 무조건 총액이에요.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영웅님한테 제가 받아야 될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받아야 될 게 1000만 원이 있고 빨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려야 될 게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퉁 하고 500만 원만 줘. 이렇게 하죠. 맞나요? 근데 회계는 이런 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0만 원 주세요. 다시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무조건 거래의 총액으로 장부상에는 기록을 해야 한다. 실제 거래는 500만 원만 받아도 되죠. 그렇죠? 500만 원만 받는데 장부상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한다? 1000만 원이 없어지고 500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1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장부에는 거래 전체 총액을 기록해야 한다. 아시겠나요? 그런 걸 우리가 총액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익계산.